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희성시장 골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늘색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위로 형제 세탁소의 간판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낙다 못해 정겨운 글씨체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그 간판에도 간판 아래 서 있는 여인에게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수키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미를 예열했습니다. 지지직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도 아들을 다 키워 독립시킨 후로도 이 시간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라고. 하지만 수키에게 세탁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덮개를 털어내고 구김을 펴내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다림질할 때마다 그녀는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탁소 뒤편 계단을 오르면 2층 살림집이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자개장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관 TV는 아직도 잘 나왔습니다. 냉장고는 10수년째 사용 중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달아빠진 행주를 삶았습니다. 햇볕에 널면 새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쌀뜨물은 버리지 않고 화초에 주었습니다. 허투루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렇게 아껴서 대체 어디에 쓰려나. 자식한테 다 줘봤자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 텐데. 수키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절약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에 깃든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것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심장부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40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세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최연소 임원을 노리는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그래프와 지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단위의 투자 계획이 그녀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유라는 동료와 함께 고급 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마카세 초밥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통에 낡은 상가 하나 갖고 계시는데.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 흐름은 제로에 가깝고 재개발 이슈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야. 유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죽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기회비용이 얼마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공간이 재무제표 위에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자동 커튼이 열리면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라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중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는 곳이 바로 시어머니의 집일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수키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손만두를 만들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좋은 두부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숙주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함지박에 만두소를 버무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 시절 우연히 만난 컴퓨터 공학도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그의 연구실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돈 자체보다 돈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의 꿈이 더 중요하다고 믿소. 남편의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 청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으로 돌아온 보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오. 세상을 위해 우리가 잠시 맡아두는 것이니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 주시오. 수키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재산의 규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스스로 성장해 부모의 철학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흔들렸습니다. 뽀얗게 빚은 만두를 가지런히 놓으며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힌트를 줘야겠다고. 아들도 이제 40이 넘었으니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성시장 골목에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날 전날 아침 수키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생각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사온 재료들이 냉장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부, 숙주, 돼지고기, 부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북식 손만두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으깨고 숙주의 물기를 짜냈습니다. 돼지고기는 곱게 다졌습니다. 부추는 송송 썰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큰 함지박에 넣고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꿈이 컸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학생을 만났소. 수키는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인데 천재예요. 정말 천재.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가진 돈을 그 학생에게 투자하면 어떻겠소? 수키는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돈은 전부였습니다. 세탁소를 차리려고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해봐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돈 자체보다 돈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의 꿈이 더 중요하다고 믿소. 우리는 잠깐 어렵겠지만 그 청년은 세상을 바꿀 거요. 결국 그들은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그 청년의 연구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비를 사주고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은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후 그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2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남편은 그 주식을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관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그는 수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잘 써주시오. 수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오. 세상을 위해 우리가 잠시 맡아두는 것이니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 주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후에 알려주시오. 돈이 그 아이를 망치면 안 돼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수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규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세탁소 주인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김정현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유산을 조용히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성장하기를, 돈의 의미를 깨닫기를.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두를 하나하나 빚으며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돈의 액수만 볼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요. 100개가 넘는 만두를 다 빚었습니다. 냉동실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반대편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차 안이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어머니 댁에 가는 건데. 유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재산 이야기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 퀴퀴한 냄새 맡으면서 맛없는 떡국 먹으러?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을 말해야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진짜 효도야. 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건물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찾는 거. 이건 비즈니스야, 민준 씨.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메이크업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못 배우셔서 이런 금융 논리를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지.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점점 낡은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세 분석표, 세금 계산서.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거야. 증여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돼.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미한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두 개의 기대를 싣고 하나는 따뜻했고 하나는 차가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고 하나는 탐욕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희성시장 골목의 형제 세탁소, 그곳에서 운명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수키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어제 빚어둔 만두를 꺼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하얀 만두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동태전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나물도 무쳤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상을 차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실도 정돈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오전 11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키는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수입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다음 유라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온 사람 같았습니다. 유라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이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와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유라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명절의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길, 오래된 간판들,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억지로 짜낸 미소였습니다. 수키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들어와라. 음식 다 식겠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작은 거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숙희가 정성껏 차린 상이 가득했습니다. 떡만둣국, 동태전, 각종 나물, 잡채, 전,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앞에 국 그릇을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다. 하지만 유라는 먼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포장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할인 매대에서 산 티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구석에 밀어넣듯 놓았습니다. 여기요. 과일 사왔어요.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숙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유라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런 걸 직접 다 만드세요? 숙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명절인데 당연히 만들어야지.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만 하면 호텔 셰프가 만든 명절 음식이 집까지 배달되는데요. 유라의 말투는 가르치듯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요. 이렇게 시간 쓰시면 손해예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하지만 유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너무 짜네요. 숙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인 거 아시죠? 건강 생각하셔야죠. 유라는 동태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태전은 기름을 너무 많이 쓰셨네.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요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가 칼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모두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숙희는 참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들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유라는 음식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도시 상가 매입했거든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월세만 들어와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어요. 민주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도 투자했는데 벌써 50% 수익이 났어요.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죠. 유라는 마치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숙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유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어머니의 저 세탁소처럼 몸으로 때우는 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숙희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태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생을 비효율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삶을 무가치하다고 말했습니다. 숙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라도 막아주길 바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유라의 말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의 무력함이 며느리의 무례함보다 더 아팠습니다. 숙희의 가슴에 비수가 박혔습니다. 유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부모님 잘 모시는 사람 있어요. 고급 실버타운에 모셨는데 정말 시설 좋더라고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거기는 의료시설도 완비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머님 같은 분들한테 딱 좋죠. 유라의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떼어놓고 싶다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들지만 저희가 자산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수키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은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떡국이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국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정성이 담긴 만두가 차가워졌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위해 끓여온 떡국이 그날따라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도 먹지 않은 그릇들이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식어가는 것은 떡국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래 못 있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서둘러 떠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이만. 잠깐. 수키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뱃돈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민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하지만 유라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봉투를 핸드백에 넣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키는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이미 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수키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을 보았습니다. 남은 음식들이 초라했습니다.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개수대로 가져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유라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수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유라는 신발을 벗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명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뭔데 그러니? 수키가 물었습니다. 유라는 식탁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지도도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건물을 분석해 봤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전문가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 대지 지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라는 계속했습니다. 첫째, 용적률이 낮아요. 둘째, 시장 골목 안쪽에 있어서 상업적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현금 흐름은 거의 제로예요. 1층 세탁소는 어머님이 직접 하시니까 임대료가 없고 2층은 주거용이니 수익이 없죠. 민준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좀. 민준 씨는 조용히 있어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유라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재개발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죠. 유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최소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 자산의 기회비용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기회비용, 레버리지, 출구 전략. 유라는 어려운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수키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수키의 평생을 숫자로 난도질했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놔두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벌써 몇 배는 불렸을 거예요. 수키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엄마 힘드셔. 아니, 민준 씨는 빠져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재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녀는 다시 수키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래요. 유라는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수키 앞에 밀었습니다. 이 건물을 미리 저희에게 증여해 주시는 겁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증여하시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유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약 15억 정도 되죠. 담보대출 70%면 10억은 뽑을 수 있어요. 이 돈을 연 수익률 8% 나오는 상가에 투자하면 연 8천만 원이 들어와요. 유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월세만 따져도 600만 원이 넘어요. 이 돈이면 어머님을 최고급 실버타운에 모실 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몸 편하시고 저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모두에게 윈윈 아니겠어요? 윈윈.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유라의 말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만 번뜩였습니다. 수키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보낼 따뜻한 노후는 없었습니다. 환산된 자신의 가치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편이었습니다. 평생의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키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수키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유라가 기대에 찬 얼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너희와 같이 갈 때가 있다. 어디요? 내 전 재산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꼭 참석해야 한다. 약속 잡아놨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로 와라. 유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꼭 오겠습니다. 유라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수키는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정장 입고 와라. 중요한 자리니까.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라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수키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유라가 펼쳐놓았던 서류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얼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곧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아,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있을 출범식 말입니다. 네, 이사장님.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언론사와 주요 내빈들께도 모두 연락을 마쳤습니다. 이사장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수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아들 내외도 그 자리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수업을 하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수업 말입니다. 창밖 골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다면 수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어미의 구겨진 마음을 한 번이라도 펴주려 했다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결정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준비해 주신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수키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 가장 앞자리를 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똑똑히 보아야 할 테니까요. 통화를 마쳤습니다. 수키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억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돈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그녀의 철학대로. 수키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희성시장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의 의미를,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챕터 5 탐욕의 청사진.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조수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성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길에서 넓은 대로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응. 유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심했던 거 아니야? 뭐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도 평생 하신 일을 비효율이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해? 거짓말해?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평생 세탁소 하면서 얼마나 벌었는데 그 시간에 제대로 된 투자 하나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불렸겠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서 강남 지역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민주는 붉은 신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아. 섭섭하긴. 내일 재산 정리한다면서 우리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 유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까 표정 봤어?
완전히 마음 정하신 거야. 증여 서류만 준비해 가면 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온한 듯 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잘 됐다.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네. 그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서 신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EDM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기야, 음악 좀 줄여. 왜? 기분 좋은데. 유라는 오히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유라가 말했습니다. 결국엔 내 논리가 먹히잖아. 노인네들은 저렇게 확실한 데이터와 비전을 제시해야 움직인다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유라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여받자마자 신탁사에 맡기는 거야. 신탁사? 응. 담보대출 최대한 뽑아내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거든. 유라는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건물 시세가 15억이니까 담보대출 70%면 10억 5천은 나와. 거기다 신용대출 2억 더하면 12억 5천.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돈으로 판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거야. 판교? 요즘 거기가 얼마나 핫한지 알아? IT 스타트업들이 다 몰려들고 있어. 유라는 흥분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2-3년 안에 시세 차익만 2배는 볼 수 있어. 그럼 25억이 되는 거지.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25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는 최고급 실버타운 보내드리고 유라는 완벽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최고급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 년 6천만 원. 25억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삼성동이나 압구정 쪽으로. 완벽한 시나리오야. 민준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어머니 평생 사신 곳인데. 그래서? 유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뭐가? 그럼 당신은 저 낡아빠진 건물에서 평생 세탁소나 하면서 살고 싶어?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넉넉한 지원? 유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다 당신이 노력하고 내가 옆에서 서포트해서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서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취직도 스스로 했습니다. 유라를 만난 것도 회사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고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민준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의 연봉도 유라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유라의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해야지. 어머니는 어차피 저 골목에서 평생 사실 거잖아. 우리가 뭘 해드려도 생활은 안 바뀌어. 민주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세탁소, 좁은 방, 늘 부족했던 것들.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을 때 그는 시장에서 산 옷을 입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언제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유라는 그런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삶. 민주는 그 세계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유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월급쟁이로. 남 눈치 보면서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계급을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애써 삼켰습니다. 유라가 약속한 미래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고급 자동차, 여유로운 삶.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컸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집이 아니라 유라가 약속한 한강의 불빛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가야 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10시까지 가래. 정장 입고. 유라는 이미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이비 정장 입을 거야. 당신은 회색 정장. 전문적으로 보여야 해. 응. 서류는 내가 다 챙길게. 당신은 그냥 따라오기만 해. 유라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따르기로, 양심을 묻기로, 욕망을 선택하기로.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샤워하고 와. 나 먼저 할게.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혼자 저녁을 드실까? 외로우실까?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을 받는 순간을, 건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욕실에서 유라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 재산이 아니라 수치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 희성시장의 작은 불빛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수키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불빛이 같은 밤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는 탐욕으로 타올랐고 하나는 정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운 자주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였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보관해온 옷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품위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여미고 치마를 둘렀습니다. 허리띠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같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비녀를 꽂았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죽을 끓였습니다. 흰죽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김치를 조금 꺼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부엌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정리하는 것처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7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려면 3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반대편에서도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흥분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증여 서류의 도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네이비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섀도우, 립스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액세서리도 골랐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 명품 시계, 가죽 핸드백. 전문가답게 보여야 했습니다. 민준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준비해야지. 민준은 눈을 비볐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몇 시야? 8시 반. 서둘러. 민주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유라가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라는 이미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챙겼지? 응, 다 있어. 유라는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도장, 신분증, 등기부등본.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출발하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긴장된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유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오전 교통은 한산했습니다. 희성시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시장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형제 세탁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유라는 거울로 화장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키가 나왔습니다.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중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그래, 아주 특별한 날이다. 수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했습니다. 유라는 잠시 불안했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준비됐니? 네, 어머니. 그럼 가자. 택시를 불렀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탔습니다. 수키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삼성타워로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삼성타워. 강남 최고급 빌딩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법무법인들은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역시 큰 재산이니까 제대로 된 곳을 찾으셨네. 유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전문적인 곳일수록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창밖만 보았습니다. 수키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 차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삼성타워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6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맞아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맞다. 수키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지났습니다.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층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최상층이다. 수키가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오수키 이사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특별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일반인은 탈 수 없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이사장님? 유라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문제로 재단을 만들곤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60층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따라 걸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법무법인 같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커다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숙희 장학재단 출범 기념식.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학재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내빈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무대 위에 거대한 현수막. 숙희 장학재단 출범 기념식. 유라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가자. 숙희는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가족석입니다. 맨 앞줄이었습니다. 가족석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숙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웅장했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결단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오숙희 이사장님의 숭고한 뜻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입니다. 유라는 숙희를 보았습니다. 숙희는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숙희 장학재단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유라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한 학생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전액. 4년 내내.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저 후원자님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화면에 대학 캠퍼스가 나타났습니다. 학생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의대 3학년입니다.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학생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후원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평생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다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했지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야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아원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직전 장학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위한 전액 장학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학생이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개발할 기술로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운 것처럼.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5명, 10명, 20명. 학생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모두 포기할 뻔했지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유라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학생들, 그리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분께서 이 모든 학생들을 조용히 후원해 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분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사회자가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김정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오수키 이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일해왔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고 남편분께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키 부부였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젊은 시절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그 청년의 잠재력을 알아보셨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그의 연구를 지원하셨습니다. 유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스크린에 기업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 청년은 고인께 회사 주식을 드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주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홀이 숨을 죽였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827억 원입니다. 충격이 홀을 휩쓸었습니다. 유라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827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15억짜리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부인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오. 세상을 위해 우리가 잠시 맡아두는 것이니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 주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수키 이사장님께서는 그 유언을 평생 지켜오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며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셨습니다.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수키 이사장님께서는 남은 전 재산 3,827억 원 전액을 수키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홀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 돈은 영원히 이 땅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827억. 전액. 기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담보대출, 재투자, 한강뷰 아파트.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오수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수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복 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수백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존경의 눈빛이 쏟아졌습니다. 수키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가족석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유라는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남들 눈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키는 계속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액수만 봅니다. 죽은 자산이니 비효율이니 하며 숫자로만 계산합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죽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돈의 의미를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말씀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남편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꿈을 펼치는 도구라고 수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을 펼쳤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수키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유산을 남깁니다. 수키가 선언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돈으로 키워질 수백, 수천 명의 인재들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수키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수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라와 민주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아니, 구경꾼보다 못했습니다. 유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 앞으로 수키가 다가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키는 며느리의 잿빛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평생 돈의 액수만 보였겠지. 수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키워낼 사람의 가치를 보았다. 유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는 평생 죽은 자산을 걱정했지만 가장 죽어 있던 것은 돈의 의미를 몰랐던 내 마음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민준이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내 어미의 구겨진 마음 한번 펴줄 생각 않고 내 아내의 탐욕만 다려주었더구나. 민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수키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살지 않느냐?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였습니다. 수키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존경의 눈빛을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부신 빛 아래 아들 부부는 영원히 초라한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우주와도 같았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내빈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기자들도 자리를 떴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민주는 여전히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멍하니 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가야지. 유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제까지 승리의 발걸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패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3천억이었어.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3천억이 넘었어. 그런데 우리한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아까 무대 앞에 앉아 있던 가족이라던데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수군거림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심판의 빛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천억을 남한테 주다니. 미친 거 아니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애들한테, 얼굴도 모르는 애들한테. 유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만해.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 그만하라고? 유라가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그만하래? 당신이 제대로 했어야지. 내가 뭘? 당신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지. 우리가 자식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주고 다 남한테 주냐고. 유라는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 꼴 난 거야. 자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3천억을 날렸는데?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틀렸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몰라본 거지. 지금 어머니 편 들어?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 정신 나갔어?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버렸어. 3천억을 남한테 줬어. 그런데 옳은 일?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금이 간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 깨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곧장 방으로 갔습니다. 쿵,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서 계시던 모습, 당당하고 고귀한 모습,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소한 것이었습니다.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의 구겨진 마음을 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유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숙희 장학재단을 쳤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세탁소 주인 3천억 전액 기부, 숨은 거부 20년간 학생 후원, 현대판 의인 오숙희 이사장. 모든 기사가 숙희를 칭송했습니다. 댓글도 읽었습니다. 진정한 부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죠. 수천 개의 댓글이었습니다. 모두 찬사였습니다. 유라는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유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빛을 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가 짐을 쌌습니다. 뭐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나간다. 어디? 친정. 유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 유라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워 보였던 불빛들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희성시장 골목은 평온했습니다. 형제 세탁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숙희는 2층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 운영이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언론 반응도 뜨겁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숙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연락하실 생각은 그 아이가 먼저 와야지요. 숙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만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숙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숙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도 놓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후원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편지가 매일 도착했습니다. 감사의 편지, 근황 편지, 꿈에 대한 이야기. 수키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키는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장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키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앉아라. 수키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공부 이야기, 미래 계획, 고민.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가능성이거든. 세상을 바꿀 가능성.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쓰이는 곳에서 가치를 갖는단다. 너희에게 쓰이는 이 돈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이야.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도 누군가를 도와주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수키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그 안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희성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수키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반찬,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이었습니다. 수키는 만족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은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희성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형제 세탁소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오수키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녀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